홍익인간을 하자는 마음이 사단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홍익인간만 얘기하면요, 조금 모호해지는 게, 홍익인간 합시다 그러면 이게 욕심을 말하는 건지 그게 양심을 말하는 건지, 결국 들어가 보면 양심인데요. 남을 이롭게 하려는 건 양심인데, 이롭게 하는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해 주면 좋잖아요. 이롭게 하려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사단이 필요한 거죠. 인의지에 맞게 해줘라. 그러면 남한테 당연히 이득이 간다. 즉 같은 말인데 얘기하는 관점이, 홍익인간은 밖으로 드러난 효과죠. 실제 남한테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런데 이롭게 하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양심을 따라야 된다. 그럴 때 양심이 어떻게 생겼길래 내가 어떻게 따르면 되나 하는 얘기는 사단이 얘기를 잘해주고. 그래서 홍익인간, 사단, 저는 두 개를 같이 갖고 가야 우리 민족이 원만하게 홍익인간이 뭐다는 걸 얘기해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홍익인간 저도 어렸을 때 배웠지만 널 이롭게 하라. 그러게 살아야지 하고 말지 방법론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함축된 건데, 사단이 거기 함축되어 있는 거죠. 즉 홍익인간 하려면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 해야 되고, 내가 받고 싶은, 내가 상대방이라면 이런 걸 원하겠다는 그걸 해주면 되는데, 그 얘기를 함축해서 사단이라고 하는 거죠. 사단 안에는 요 네 가지 요소 안에는 방금 말씀드린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안 하고, 내가 상대방이라면 원할 만한 걸 남한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들어있죠. 항목들이. 예. 그래서 이 같은 말인데 두 가지 말을 다 취해서 쓸 때 우리가 좀 더 구체화되고 자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러면 실제로 지금요, 많은 분들한테 홍익인간 모르는 분은 없는데 어떻게 이롭게 할 거냐 그러면 이게 난감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때 입에서 탁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 하고, 예,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해주겠다. 이 말이 그냥 탁 나오면 되거든요. 예, 같은 말인데, 그래서 그 말을 좀 더 구체화한 게 이 인의지니까, 인의지, 홍익인간, 요 말들이 같이 양심을 말하는 거라는 것이, 이렇게 좀 우리 국민들이 홍익인간 얘기하는 사람들은 요 정도까지는 알아야 홍익인간이 분명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죠, 저도. 왜냐하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 말이요, 뭐냐면 이련 스님이 홍익인간이란 말을 처음 쓰셨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은 아닌데 원래 예전 문헌에 있었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아는 자료로는 이련 스님 삼국유사에서 처음 나옵니다, 홍익인간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되게 불교적인 용어예요. 이익중생, 보익중생, 이게 모든 불경에 나오는 유마경, 화엄경 모든 곳에, 즉 예, 이익중생, 보익중생, 요익중생. 그런데 그거를 굳이 홍익인간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내려오던 가르침이 인간 중심이었겠죠. 그 승려가, 그러니까 승려가 주로 쓰던 표현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엄경이나 모든 불경에서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라는 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라는 건 보살도의 극치예요. 그러니까 이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승려가 썼기 때문에, 승려가 썼다는 걸 봤을 때 여기에는 되게 불교적인 어떤 그런 철학과 맞다고 보니까 홍익인간 이렇게 쓴 건데, 불교에서 이익중생, 홍익중생이라는 말은 제가 쓰지만 요익중생, 보익중생, 이 말은 뭐냐? 엄청난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이 없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괜히 이제 불교적 철학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런 게 전제돼야 돼요. 열반에 들고 끝나면 안 되고, 열반과 현상계가 둘이 아니고 이사무예이기 때문에 절대계의 진리를 현상계에서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계에서 나와 남이 없기 때문에 현상계에서도 남을 우린 나처럼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라는 철학이 전제돼요. 이런 게 전제돼서 이련 스님이 홍익인간이라는 말 썼을 때는 이미 그런 느낌을 갖고 썼을 거라는 것이 확실하죠. 승려의 입장에서,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 거에는 뭐가 있었을까 하면, 저기 삼일신고나 내려오는 게 성통공안이라고 나오죠. 거기는 홍익인간 하라고 안 나오고, 성통공안이 또 똑같은 게 결국 불교 철학과 만나는 게, 내 본성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본성을 통해서 그걸 밖으로 공덕으로 안수해라 이 얘기거든요. 즉 홍익인간 하라는 게 내 본성이라는 거죠. 인간의 사명이고. 그러니까 홍익인간이 단순히 널 이롭게 해라, 그냥 그래도 좋고 안 그래도 좋고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란, 인간의 사명이란 널리 나와 남, 여기 인간은 남이라고 꼭 푸는 게 아닙니다. 나와 남을 합친 게 인간이죠. 널리 너와 모든 사람에게 이롭게 살아라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하는 게 있고, 그걸 잘하는 게 공덕을 완수하는 거다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 철학으로 얘기하면 성통공안,
불교 쪽으로 철학으로 말하면 그게 거의 이사무예나 그리고 뭐 도노 점수도 해당될 수 있고 그게 다 들어있는 거죠. 즉 상구보리 하화중생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걸 좀 알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홍익인간이란 말이요. 불교에서도 원효 스님이 가장 좋아했던 게 요익중생이라는 말이었어요. 요익중생. 홍익인간이랑 똑같죠. 원래 화랑 출신인데다가 그러니까 홍익인간 정신으로 이미 한번 세례를 받았을 텐데 그 뒤 출가해가지고 승려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도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요익중생. 널리 중생을 넉넉히 이롭게 해라. 이게 그냥 단순하게 중생이 이롭게 하자 이렇게 우리가 현상계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중생을 이롭게 하고 사는 게 옳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철학적 근거가 있다고요. 대승의 모든 철학이 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결정판이 요익중생이에요. 그래서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홍익인간이니 요익중생 이런 말들이요. 말은 간단한 말 같은데 엄청난 철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단이라는 것이 가장 쉽게 설명을 해주기 좋죠. 어려운 무슨 심오한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인의해지라는 게 우리 본성이니까 그 본성만 잘 지키면 홍익인간 한다. 요 얘기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성통공안 이렇게 설명한 거랑 맞죠. 똑같죠.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불교에서 말씀드렸던 요즘 뭐죠? 학당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대승의 4가지 법인 그래가지고 말씀드린 게 그거였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못 들으신 분들 여기가 열반 자리고 참나 자리죠. 제가 늘 얘기 여기가 에고 자리고 에고 자리는 카르마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소승 철학은 이 카르마의 세계를 관찰해 보니까 카르마의 세계는 제가 늘 얘기하는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니까 요놈들이 재행 이게 일체고 요게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생각, 감정, 오감을 그 오온이라고 하죠. 오온밖에 없어요. 일체라고 할 때도 오온이고 재행, 모든 행위 할 때도 오온이고 이게 유의법의 행위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제법 그럴 때도 요겁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그 결론이 뭐냐면 이놈들은 무상하더라. 예, 무아, 내 것이 아니더라. 괴롭더라. 재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계고한데 재행이니 제법이니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요거 구분해가지고 황당한 소리 하시는 분들 제가 최근에 많이 봤어요. 절대 그런 말 믿지 마시고 석가모니가 이거 얘기하다 다른 거 얘기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요놈들이 무상하고 무하고 괴로워서 이게 에고의 대표죠. 이걸 초월해서 카르마가 없는 열반의 세계로 들어갑시다. 열반은 늘 적정하더라, 고요하더라. 여기 다요. 소승불교에서 끝났죠. 대승불교로 오면은 이걸로는 대승보살도를 못해요. 다 열반 들어가고 끝났지 어떻게 보살도래. 그래서 홍익인간이 쉬운 말 같지만요. 진짜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게 인간의 사명이다 이 말은 못해요. 소승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요? 인간의 사명은 뭐예요? 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 돕는 게 아니라고요. 열반에 들어가는 게 목표지. 남 돕는 거는요. 시간 남고 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이번 생이 끝이라고요. 제가 만약에 지금 아라한을 얻었다 치죠.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요? 앞으로 고민을. 저는 이제 이번 생이 마지막이에요. 그럼 다른 중생들 사실 이번에 이제 보고 다시 볼 일도 없어요. 그래도 제가 가르쳐 주는 건 양심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지 사실 안 가르쳐 준다고 해도 저는 이번 생이 끝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래서 소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가르쳐 주건 말건 그 사람의 얼마나 기호의 차이지 논리적으로 가르쳐야 할 사명은 없다고요. 왜냐? 소승철학은 소승불교 제일 대가가 강의하시는 거 제가 들었는데 딱 한마디 소승불교 핵심은 소승불교라고 불리는 거 되게 싫어요. 그분은. 초기불교 핵심은 각자 책임이다. 조금 더 우리가 남의 책임을 대신 져줄 수는 없다. 각자 책임이다. 그러면서 우린 소승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들으면 웃기죠. 그래서 소승이라고 소리 듣는 건데. 자, 대승은 그러면 뭐가 얼마나 다르길래 대승이라고 하느냐? 열반에서 다시 에고의 세계를 보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이 체험해요. 똑같이 체험하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아공의 체험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아는 에고입니다. 내 자아가 튼튼한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생각, 감정, 오감으로 찢어지고 그놈들을 더 연구해 봤더니 무상고, 무한이 이거 허망한 짓이죠. 내가 해체되는 거죠. 나를 해체시키는 수행을 처음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대승불교 보살들이 깨달은 건 열반도 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나니까 내가 체험하지. 내가 아닌 걸 내가 체험할 수가 있나. 그럼 요 나에서
열반경 보시면 나라는 게 불성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 나라는 불성을 깨치고 이 자리에서 다시 에고의 세계를 보니까 요 놈도 나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죠. 시공 안에 들어온 나의 아바타가 에고더라는 걸 깨친 거예요. 그러니까 법공 사상이 나옵니다. 법공. 이 법이 이거예요. 얘네들이 법이었잖아요. 제법. 저 제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여기서 공의 의미는 달라요. 에고가 무상하더라는 뜻이고 이거는 마음법이 본래 여기 대승에서 공이라는 거는 참나자리를 말하죠. 예. 청정하더라 이겁니다. 마음법이 청정하더라. 에고가 무상하더라. 아공과 법공 원래 의미가 다른 얘기입니다. 에고가 무상하더라는 걸 깨친 다음에 그 다음 깨친 거는 마음법이 결국 아가 법이에요. 사실은. 나를 이루는 게 뭐였나요? 생각, 감정, 오감. 그쵸? 그러니까 에고는 무상할지 모르지만 즉 나를 이룬 요소들이에요. 나를 이루는 그 요소들이 본래 청정하더라. 알고 보니. 이 충격적이죠. 내가 무상고 무아라고 버렸던 나의 나를 이루는 에고를 이루던 요소들이 알고 보니 참나의 작용이더라는 걸 깨치고 나니까 나라는 것도 에고라는 것도 다시 정립돼야 돼요. 에고도 그러면 어떤 거예요? 에고도 청정하더라는 결론이 나와요. 재밌죠? 이걸 얻고 나니까 대승보살들은 결국 뭘 생각하게 돼요? 결국 열반과 에고의 세계에 다른 정립을 해야 돼요. 완전히 다른 철학을 세워야 돼요. 완전히 다른 철학을 세울 때 제가 대승의 사법인이라고 하는 게 이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대승불교 보살들이 늘 주장하던 그 가르침을 그 중에 제일 핵심인 4개를 뽑아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열반과 에고가 같다는 결론이 나와야겠죠. 뭐부터 설명하든지 똑같습니다. 니르바나와 현상계는 둘이 아니더라. 진속 불이를 깨쳐야 돼요. 요거 나 아직 애매해 그러면 아직 대승보살 아닙니다. 나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열반하고 현상계가 같다는 거 모르겠어. 그러면 아직 이 깨달음의 단계지 여기까지 못 오신 거예요. 에고가 무상하다는 건 알기 쉬운데 에고를 이루는 요소들이 진짜 청정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공, 아라는 쉬운데 법공, 보살은 어렵습니다. 요거 깨치는 건. 자, 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연구합니까? 참나 상태에서. 몰라 괜찮아를 통해서 참나에 접속한 상태에서 에고를 느끼고 보고 생각하고 살지 않고서는 절대 결론을 못 내려요. 체험이 없이 어떻게 결론이 나옵니까? 늘 깨어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보고 오감 일어나고 사라진 걸 보면서 진짜 이게 한 덩어리구나 하는 걸 아실 때까지 체험을 닦으시면서 이 결론이 자명하다는 건요. 체험하고 개념이 의심 없이 일치된다라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을 때 이걸 얻으시겠죠. 그러니까 대승보살들은 이걸 얻지 못하면 이제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걸 얻지 못하면 현상계 카르마의 세계에 머물면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건 그냥 탐진치에 불과해져 버려요. 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타이려입니다. 이 에고의 세계는 나하고 남이 다르죠. 여기서는 나와 남이 하나지만 여긴 나와 남이 달라요. 나와 남이 다른 이 에고의 세계도 결국 열반의 나툼이니까 본래 하나인 존재들이 나눠졌으니까 나도 사실은 나요, 남도 사실은 나라는 걸 깨쳐요. 그래서 나와 남이 사실은 둘이 아니구나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리고 니르바나와 현상계 둘이 아니니까 여기서 또 필연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냐면 무주열반, 내가 얻어야 할 열반은 아라한처럼 에고를 버리고 열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에고가 본래 열반이란 걸 알고 에고의 세계, 카르마 세계 속에 살면서 또 내가 열반이라는 걸 늘 자각하면서 살 수 있어야겠구나. 그게 무주열반입니다. 집착이 없는 열반. 어느 한 곳에 카르마의 세계 속에 돌아다니더라도 지금 제가 말하고 떠들고 있죠. 제가 본래 지금 계속 열반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저는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안 되면 아직 보살도로 보살도를 닫기엔 약하고 보살로 투입하기 힘들어요. 그런 분을 보살로 투입하면은 바로 오염돼서 떨어져 버립니다. 아라는 청정하기라도 하지. 예. 제가 늘 말씀드린 술꾼들 중생구제하겠다고 술집 가서 제일 취하실 분이에요. 제일 주사 부리고. 예.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 정도는 얻고 들어가야지 저 술과 내가 둘이 아니다 정도 알아야 되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니까 나 혼자 해탈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남과 내가 모두 더 밝아져야만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이요. 나는 지금 저 친구랑 술 먹고 대작하고 있지만 이대로 이미 열반 상태라는 걸요. 체험적으로도 자각하고 개념적으로도 확실해야 돼.
그러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게 넉넉할 요자입니다. 원효 스님이 좋아하던 요익중생이라는 게 나와요. 따라서 내가 할 일은 뭔가, 보살이 할 일은 뭔가, 요 세 가지가요, 이걸 결론을 이렇게 내리게 하는 근거입니다. 요 세 개를 정확히 알고 나면 여러분 뭐 하셔야 되죠? 앞으로 뭐 하고 살아야 되죠? 열반에 들어가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실 겁니까? 현상계가 본래 열반인 줄 알고 현상계 안에서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는, 더 밝아지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거. 이게 지상 최대 목표가 돼요. 보살은 그냥 요익중생 하려고 사는 존재예요. 우주에 있는 존재예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련 스님이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썼을 때 그 단순한 의미로 이미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는 이 정도 철학적 함의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홍익인간하고 요익중생하는 게 인간의 목표가 돼버리면요, 열반에 들자는 게 인간의 목표인 소승하고 완전히 대치된 철학이기 때문에 불교 안에서도 기존에 석가모니가 했던 주장을 완전히 반박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철학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거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홍익인간 하려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식 주장은 홍익인간으로 어디까지나 방편이고 결국에는요, 열반에 들고 끝나야 되거든요. 열반에 들지 말자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장경이나 이런 데 보면 지장보살이 열반을 거부하는 장면이 나오는, 난 열반에 들지 않고 모든 열반에 다 든 뒤에 내가 문 닫고 들어오겠다.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가겠다. 이 정도로 열반을 거부하겠다는 새로운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 지장경도 방편이고 원래는 영원히 열반에 안 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가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중생은 무한하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여기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 보시면 중생을 다 구제한 뒤에 나는 열반에 들겠다. 하지만 이 말을 달아요. 하지만 중생은 무한하기 때문에 나도 영원히 열반에 들지 않겠다. 열반에 들지 않겠다고 한 얘기지 제가 문 닫고 들어올게요 한 이 얘기는요, 안 들어갈게요 라는 얘기예요. 대승보살한테. 중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는 안 들어가겠다는 건데 중생은 불교에서 무한해요. 끝없이 생겨나요, 중생은. 따라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전혀 다른 철학인데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왜 지금 하고 있느냐? 홍익인간이라는 걸 생각하실 때 이 정도 철학적 배경이 없이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위대한 게, 그리고 신기한 게 우리 민족 그 철학이 어떻게 돼 있죠? 우리 민족 철학 3.1신고에 한마디로 성통공안, 본성을 통한 뒤에 공덕을 완수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두 가지를 해야 공부다. 지금 여기 다 들어있죠. 본성이 결국 우리 안에 참나자리인데 참나자리에 통한 뒤에 현상계에서, 공덕은 현상계에서 완수하는 거고 요놈이 본성자리인데 본성을 정확히 알고 본성이 시키는 육바라밀 인의지대로 공덕을 현상계에서 완수해라. 여기 성통공화에서 성이 불교에서 이고 공덕은 사죠. 이사무예라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세계에 있는 건 반드시 현상계로 표현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인들의 목표도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저게 딱 한마디로 양심이에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양심이 원하는 거는요, 사랑하고 정의롭고 지혜롭고 조화로운 겁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올 때는, 카르마의 세계에 나올 때는 거기 안 나와요. 그게 우리 모두의 실존이고 그걸 나오게 하는 게 공부고, 조선 성리학자들이 연구한 것도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내면에 있는 인의의 본성을 밖으로 어떻게 끌어낼 건가? 그러면 그 끌어낼 건가? 이거를 포괄한 최고의 인생의 최고의 미션, 목표는 뭐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교는 중생인데 우리는 인간이라고 해서 좀 협소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중생을 이롭게 하시려면요, 저거보다 더 핵심 가르침이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밝아지면 중생은 다 편해져요. 동물들이 동물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동물들을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인간만 바로잡아지면 동물들도 다 제자리 찾습니다. 천지만물이 제자리 찾아요. 인간이 정신을 잃으면 지구도 위험해요. 인간이 지구도 날려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 방사능 뿌리고 하는 거 다 인간들이죠. 지구에서 이상한 짓 하는 거, 동물들 괴롭히는, 멸종시키는 거, 밀림 가서 태우고 있는 거 다 인간들입니다. 그 인간들이 정신 차려야 되기 때문에 요익중생보다 더 핵심 가르침이에요. 홍익인간은 인간만 이롭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인간을 이롭게 해놓으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리나라 홍익인간의 가르침이 되게 깊은 철학적 배경 속에 있다는 것도 아실 거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더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조선시대 때 500년간 연구한 게 홍익인간하는 구체적 방법론이었거든요. 이니에지. 그리고 먼 가르침인 홍익인간. 요게 만나서 우리 민족이 제일 열심히 연구했던 거는 어느 민족보다 앞서서 홍익인간이라는 걸 외쳤고, 요게 고조선 때 국시인데 고조선 이전에 이미 있던 환웅이 이미 주장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진짜 오래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 부처님 다 오시기 전의 얘기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최근 500년간 열심히 연구한 게 인의지만 연구했어요. 홍익인간 할 수 있는 방법론. 정도전이 나라 세울 때 정도전이 나라 세울 때 홍익인간을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은, 요익 중에 한마디로 하면 인이죠. 예. 남하고 나를 똑같이 여겨라거든요. 남하고 나를. 두 사람이지만 남하고 나를 똑같이 여겨라. 인 안 하면 임금 자리 지킬 수 없다라고 딱 경고를 단 게 조선의 건국 철학입니다. 정보이라고 하는 임금 자리를 바로잡는 법 해가지고 정도전이 인 못하면 백성이 아무리 나약해 보여도 인을 어기면 임금이 백성이 엎어버릴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임금 자리 지키는 건 인밖에 없다. 그래서 그 방법론으로 인의지라는 게 구체적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의 전통은 우리 민족 속에 계속 살아서 숨쉬었어요. 불교에는 불교의 모습으로, 원효스님 때는 요익중생의 모습으로, 유교에 오면 인으로. 홍익인간의 가르침이요, 사라진 게 아니라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더라도 그 결국 통하니까 그 통한 부분이 제일 강조점이 되면서 홍익인간이 우리 민족은 계속 국시가 되어 오면서 계속 역사가 진행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법도 보시면 그 예전에 1조였는데 지금 1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자가 지금 우리나라 교육법 교육 이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홍익인간 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 거냐, 이게 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선조들이 해놓은 인의지의 공부법, 이거를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고, 그게 양심 노트로 좀 구체화된 겁니다. 양심 노트 잘 쓰시면 돼요. 예.